아세안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신냉전의 갈등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하여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를 통해 개최된 연쇄 정상회담의 의미와 동북아 안보 정세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아세안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연쇄 정상회담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정한범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국방전략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이강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정구연입니다. 그야말로 세계 외교안보 분야에 주목이 집중이 됐습니다.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가 이제 연쇄적으로 개최되고 또 각국의 정상들이 또 정상회담을 개최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모습 사실 보기를 드문 현상 아닐까요? 자, 정한범 교수님, 연쇄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대형 이벤트라고 봐야 되겠죠. 국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동안 대면 회의들이 많이 열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미국과 중국, 이 초강대국의 정상들이 모두 참여하는 이런 정상회의는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열린 일이고요. 이 G20이라는 모임도 그렇고 아세안도 그렇고 원래 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모여 있는 이런 회의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미 있는 그리고 굵직굵직한 그런 회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죠. 본인 대신에 이 외무장관이 대신 참석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 교수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 러시아는 일종의 지금 그 침략국의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다른 정상들과 대면에서 어떤 회담을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입장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지금 G20 정상들이 서방의 입장에서 침략국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네. 현장에 왔다면 이 나머지 정상들로부터 굉장히 압박에 시달렸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현장에 올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빅 이벤트였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두 사람이 얼굴을 직접 맞대고 대화를 하고 정상회담을 한 건 처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 11월하고 올해 3월에 사실은 화상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네. 또 7월에는 이제 전화통화를 통해서 양 정상이 이제 회담을 가진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된 건 처음이고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나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두 분 다 이제 2인자였을 때는 한 8차례 정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처음 대면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아주 색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또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네, 우리의 경우는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한미, 한중 연쇄 정상회담을 하루 동안 연이어서 성사시키면서 굵직한 이 외교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네네. 그러니까 사실 불확실한 일정 속에서 이런 회담들이 진행이 됐거든요. 마지막까지 이제 이게 일어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당국자들이 얘기할 만큼 상당히 급박하게 전개가 됐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지난 5월에 개최한 이후로는 주변국들과의 이제 소통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다자 무대에서 주변국들과 이제 현안이 상당히 많기도 한데 IRA 법안이라고 하든지 북핵 문제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직접 지도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세안 G20 정상회의와 연쇄 정상회담 개최 이모저모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올 하반기 북한의 무차별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1월 캄보디아 푸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경제, 안보 위기 등 현안을 두고 깊은 논의가 오갔는데요. 그중에서도 국제사회의 이목을 끈 주요국 정상회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 11월 11일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최초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 12일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간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한 우리의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렇게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났는데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며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3국 정상들은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첨단 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아세안 및 메콩 유역 관련 협력을 비롯해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논의하며 한미일 3국 정상 간 포괄적 공동성명을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같은 날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한미, 한일 양국 정상의 만남도 성사됐는데요. 한미 정상은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약속을 재확인,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진전된 논의를 나눴습니다. 3년 만에 공식 회담을 가진 한일 정상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취지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17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됐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를 제외한 17개국 정상이 모였습니다. 특히나 이날 3년 만에 한중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가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북핵 해법에 관련해선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한 반면 시 주석은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믹타 회원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제를 모았는데요. 믹타는 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중견국 5개국으로 구성된 소다자 협의체로 모두 G20 회원국입니다. 믹타 회원국 정상들은 민주주의, 국제법, 다자주의, 국제협력에 대한 존중이라는 공동의 가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국제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이목을 끈 만남은 바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대면 정상회의였는데요. 미중 두 정상은 약 3시간 동안 북핵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 개도국들의 식량 문제 등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양국 간 협력에 방점을 두면서도 타이완 문제를 두고 미묘한 차이를 보여 긴장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과의 평화 통일을 원하지만 필요시 무력 사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럴 경우 개입하겠다며 두 나라는 이를 두고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 레드라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4박 6일 동남아 순방 기간 동안 미국, 일본, 중국 정상들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숨가쁜 외교전을 펼쳤는데요. 이외에도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와도 각각 정상회담 자리를 마련하여 경제, 방산, 인프라 등
양국 간 관계를 확대 심화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된 연세 정상회담이 대한민국 외교의 중요한 이정표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는데 발판이 되기를, 나아가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군사 경제 동맹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부터 주요 이슈별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만났습니다. 사실은 미중 간의 정상 만남, 대화 자체의 의미를 두었다, 뭐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는데,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재개 효과가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윤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학술 연구들도 좀 있고요. 일단 만난다는 것 자체가 안 만난다는 것보다는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많은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면을 하기 전에도 양국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대면할 것이다라는 시그널들이 계속 나왔고요. 이를 토대로 좀 기대가 많았던 건 사실인데 실제 성과가 그만큼 있었냐 하는 데에서는 약간의 의구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모두 발언에서 나타났듯이 미중 정상 모두가 이 회담을 통해서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이 분쟁이 악화되는 것을 좀 막아보자, 이런 분위기가 엿보였는데요. 정고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미중 간에는 그러니까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 현안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모두가 생각하듯이 국제 정치학에서 협력의 현안이라고 한다면 기후 변화라고 하든지 이런 글로벌 문제들이 있지만 여기에서조차 미중 간은 사실은 경쟁과 갈등이 상당히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현안 두고 봤을 때 특히 이제 가장 이제 첨예한 이슈로서의 대만 문제도 존재를 하지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은 두 국가가 갈등으로 고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얘기를 했지만 강대국으로서 이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항상 강조를 했고, 그것은 이제 위기를 촉발시키기보다는 좀 더 이제 규칙 있는 모습을 찾아가자, 가드레일을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좀 더 관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또 성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네. 문제 해결은 당장 안 되지만 대화는 계속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인 네네. 겁니다. 네. 사실 그 개최 시기를 보면요, 이게 굉장히 두 정상이 기분 좋을 때 만난 건 사실이에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 결과를 보고 일단 만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 번째 영입에 성공을 하고 만난 거예요. 그럼 기분 좋을 때 만나서 회담을 한 건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교수님? 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황영진 씨도 미국 중간선거 결과 어떻게 예측하셨어요? 공화당이 완전 앞서간다 생각했는데. 네, 모두가 그렇게 예측하고 네네. 있었을 때 바이든 대통령 얼마나 가슴이 쪼렸겠습니까? 네. 이제 여기서 지면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또 트럼프가 또 이기고 나면 그 여세를 몰아서 다음 선거에 나오겠다, 뭐 이렇게 할 텐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원은 지긴 졌지만 아주 근소하게 졌고 상원은 지금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번 선거, 미국 선거의 최대 피해자는 트럼프고 최대 승리자는 바이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기분이 좋고요.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해외의 모든 일정을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19였지만 사실 코로나19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자신의 3연임을 위한 국내 정세 분위기 조성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마무리가 되고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성취하고 만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홀가분한 상태에서 만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드러운 말도 또 오갔습니다. 특히 이제 미중 정상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정말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또 한반도 긴장 완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땠을까라고 이제 보니까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는 미중 양국의 또 차이도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측 입장은 어땠는지 조금 더 부연 설명 필요한데요.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미국의 시각에서 본다면 비핵화가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국경을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난민 문제라고 하든지 또 이제 주변에 이제 정세 자체가 불안정해야 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한 미묘한 차이 때문에 사실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구상하는 데 상당히 차이를 나타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사실은 앞으로 이제 북한과의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여기에서의 접근법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대만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만 같은 경우는 미국은 어쨌든 하나의 중국은 인정을 하지만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시진핑 주석은 사면을 함으로써 이제 공약한 것 중에 하나가 대만과의 평화로운 통일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조율할 것인가 조율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 변경을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 여기서 이제 위기 고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미국의 입장에 대한 중국의 입장, 이 전체적으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에서 정구영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물론 큰 틀에서는 양국이 협력해야 될 분야를 좀 확인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만과 같은 문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것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은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각종 비용들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분쟁이랄지 무역 관계랄지 이런 측면에서도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아직까지는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게 좀 부당한 비용을 계속해서 부담시키고 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역할이라고 표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담을 중국에게 지우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무려 뭐 3시간이 넘는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그 북한에 대한 문제 논의가 됐겠죠, 교수님. 네, 그럼요.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본인이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자기가 시진핑 주석보다 더 잘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북한과는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도 안 되고요. 뭐 뭘 얘기하면 할수록 더 그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북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시진핑 주석에게 뭔가 좀 많은 것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한이 이 ICBM도 발사를 하고 또 핵실험의 조짐도 보이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국제 규범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북한에 압력을 넣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의 입장이 이제 유엔을 통해서 공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여기에 압력을 넣어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네. 시진핑 주석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모호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평화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넘어갔고요. 특히 이제 이 회담 이후의 브리핑 내용에서도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중국 쪽에서는 아예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북한 문제에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달라 뭐 이런 요청을 했고 그렇지 않는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인 옵션 어떻게 보면 미군의 주둔을 확대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이런 말에도 중국이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일종의 경고를 한 셈인데 조금 더 정구영 박사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요? 사실 이제 미국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도발이나 또 이제 핵실험까지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북한의 행동을 단념시키기 위한 수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발표한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핵 개발을 이제
하는 비용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있어 상당히 이제 한미 간에 이제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계속되는 전략자산 전개라고 하든지 또 전략자산 배치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서해상의 전략자산이 이제 전개가 된 적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게 보낸 시그널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사실 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미국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통합업체 측면에서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반에 다양한 수단의 전략 자산을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동맹국들과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중의 포성을 갖고 있는 조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북한이라고 하는 이제 상황은 하나의 이제 명분을 이제 제공한 부분이라고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 이게 저는 궁금한데 박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바로 중국의 딜레마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만약에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이럴 경우에는 자신들이 그간 좀 부정해왔던 우리는 북한에 별로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깨게 되는 셈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중국이 체면을 상당히 중시한다는데 좀 굴욕적인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이제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중국에 영향을 행사한다. 그럼 정말로 그 다음에는 미국이 더 많은 걸 요구하겠죠, 중국에. 그러니까 이런 중국은 상당히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액션을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정말 필요하다면 물밑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야, 정말 선택의 여지가 이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비롯해서 양국 간 현안이 뭐 논의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정말 중요한 자리였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한미 정상 간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얘기가 됐는데 이미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정상회담의 이제 후속 조치도 많이 논의가 되었고 가장 중요했던 건 아무래도 이제 확장 억제 관련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양국이 어쨌든 7차 실험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제 여기서는 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포함한 이제 억제 조치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또 이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이제 한국이 이 지역에서의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아직까지 이제 완벽한 버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제 자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한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사실 IRA 법안에 관해서 이것이 이제 개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사실은 지금 한국의 민간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의회와 이제 백악관과 행정부에 여러 차례 이제 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이것을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사실은 양국 간에도 더 이제 도움이 되는 법안이다라고 하는 점들을 어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한미 간에는 그동안 정상회담이 또 꽤 많이 열렸잖아요. 네네. 서로 뭘 원하는지 또 뭘 해결해야 되는지에서 아마 케미가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미국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서 이제 우리 경제에 타격이 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여기도 논의를 좀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예. 그 IRA법 관련해서는 이미 사실은 중간선거 이전부터 정말 한국에서 많은 기업이나 이제 국회에서나 많은 분들이 가셔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있었던 미국 우선주의적인 대외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좀 더 네. 정교하게 나타난 공급망 재조정의 문제와 이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당시에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점,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나타나는 법안이 IRA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사실은 이제 협상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법안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제 미중 경쟁의 맥락에서 미국이 이제 시도하는 이제 공급망 재조정의 과정에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저희의 이제 어떤 공장을 새로 짓는다라고 하든지 저희의 이제 반도체의 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미국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호혜적인 관계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입장이지만 아무래도 지금 법안이 처음에 이제 통과가 됐을 때의 모습은 약간은 미국 우선주의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중간선거 이전부터 저희가 논의를 했지만 이미 지금 의회 회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지금 공화당이 또 이제 하원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공화당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이제 경제
경제 제재는 아니겠지만 경제에 이제 정책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많은 도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를 이제 백악관 쪽에 전달하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열린 SCM 바로 한미 안보 협의에서도 이제 확장 억제 이 부분을 이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북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라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제 미 전략자산 전개 증강을 포함해서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이제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정상이 얘기를 잘 나눴겠죠. 이 부분 어떻습니까, 정강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달 한미 간에 있었던 SCM에서 확장 억제 강화 합의가 있었는데요. 뭐 올해 들어서 특히 우리 이 국내에서 많은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많이 논의가 있었고 특히 이제 이것은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굉장히 자주 하고 또 ICBM까지 이제 거의 이제 고도화시키고 있고 또 핵실험의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안보 불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네.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나왔던 것들이 뭐 핵 공유라든지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는 좀 실현하기 좀 어려운 얘기들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확장 억제를 좀 실효성 있게 강화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SCM에서 이제 얘기됐던 게 우리 그 핵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 또 공동 기획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뭐 재확인이 있었고 앞으로 이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의 어떤 이제 도발이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확장 억제에 대한 의지를 더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미국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자주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교수님들하고 박사님이 이미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이 더 증가되는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나서는 것도 달갑지 않을 것인데 이 박사님, 중국의 입장은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중국으로서는 영내에 미군의 전략 자산이 더 많이 전개된다, 더 많이 이제 주둔하게 된다. 당연히 달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국 전략 자산이라는 게 언제든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미국으로서는 대북용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중국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면 영내 불안정성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국도 원하지 않는 거고. 다만 미국이 전략 자산을 전개할 때 중국도 그에 대응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똑같이 전략 자산을 전개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태 전략 전체가 좀 불안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는 동안에는 잠잠했다가 북한이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이제 또 미사일을 쐈어요. 이 어떤 의미일지 중국의 눈치를 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뭐 북한이 중국의 눈치를 볼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눈치를 봤다고 하기보다는 사실 미국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북한이 생각했을 때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을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앞서서 이제 정한범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하셨는데 양측의 발표된 공동문안을 보게 되면 공동문안이 아니죠. 양측의 발표문을 보게 되면 중국 측에서는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한 가지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문제를 시급하게 다루고 싶지 않다라는 거 한 가지. 두 네. 번째는 북한을 배려해서 중국은 북한에게 우리가 너희들을 이만큼까지 보호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시각이 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속내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또 북한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를 또 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 계속 진행되면서 한반도에 이제 긴장 고조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 교수님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죠. 지금 그 북한의 미사일 시험 이게 지금 뭐 모라토리움을 이제 완전히 이제 어긴 것이 되고요. 근데 국제사회의 결의를 지금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번에 이제 화성 17형의 발사 뭐 이제 성공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아예 국제사회의 어떤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뭐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많은 현안들도 있었지만 한미일 정상이 이제 만난 거 자체도 중요했고, 도대체 이제 포괄적인 공동 성명을 이제 채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구영 교수님 부연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한미일 정상이 만난 건 7년 만인가요? 하여튼 상당히 오랜 시간 만에 사실은 한일 관계도 어느 정도 복원이 된 다음에서야 이제 가능했던 이제 정상회담이다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협의체였는데 이번에 이제 포괄적 성격의 이제 공동 선언문이 나온 거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핵 문제 말고도 상당히 여러 현안들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인도 태평양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한미일 3국이 협력하는 현안이 북핵 문제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줬다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동북아에 매몰되지 않고 인도 태평양 영내의 이제 현안을 다룰 수 있는 또 하나의 협의체로서 이제 하나 테스트 베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시도였다고 보통 평가를 하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논의가 되었던 것은 북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 안보와 관련한 이제 협의체를 운용을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는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삼국 연대였습니다. 이거 결국 중국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삼국에서 얘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 이외의 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이게 이제 기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삼국이 영내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디지털 인프라라고 하든지 기후 변화라고 하든지 이런 글로벌 현안도 상당히 많이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한 발짝 나아간 협의체로서 앞으로도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룬 게 아니라 이제 포괄적인 이슈를 다룬 겁니다. 네네. 북한 문제도 포함이 됐고 이제 인태 지역 문제도 포함이 됐는데 그래서 첨단 기술, 뭐 공급망, 에너지 뭐 이런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한미일 정상이 서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글로벌 현안 중에 하나로서 그러니까 이제 한미일 3국이 단순히 이것을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생각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건 단순히 공급망 제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3국의 입장이 이제 공유되지 않았나. 그런 점에 있어서 인태 지역에 대한 전략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정한문 교수님 덧붙일 거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기술, 공급망, 에너지 이런 단어들이 사실 최근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이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안보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누구도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정말 전쟁을 일으킨다, 정말 총과 칼로 싸운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그런 뭐 파괴적인 전쟁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 미중 간에 있는 전략 경쟁은 그 군사적인 문제 이것을 벗어난 다른 종류의 것들이 지금 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경제 안보라는 용어도 쓰고요. 물론 이제 포괄 안보라고 한 관점에서는 그 전부터 그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기술 분쟁 뭐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면들에서 이제는 한미일 간의 이런 공조 체제가 이런 중국과의 어떤 전면적인 경쟁의 전략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따로 한일 정상회담도 열렸는데요. 이 양국의 정상 간의 두 번째 회담이었는데 뭐 짧긴 짧았지만 그 와중에도 많은 대화가 오갔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예, 현 정부의 외교 정책 중에서 가장 차별화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일 관계를 개선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이제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면 역시 징용국 문제와 위안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수년째 한일 관계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해법을 내놓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었고요. 일본 쪽에서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호응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발표에 의하면 한두 가지 정도로 그 해결책이 그 집약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아마도
이 그 한일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이 징용국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합의를 거의 합의에 이루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연쇄적으로 열린 뭐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 중국 입장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갔을 것 같아요. 정말 레이저를 쫑긋 세웠을 것 같은데 중국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네. 네, 정말 레이더를 쫑긋 세웠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그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어떠한 국제적인 다자체 이런 데 참여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쿼드랄지 아니면 치포랄지 이런 데 한국이 참여하게 된다는 건 중국으로서는 크나큰 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사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그 이상의 거란 말이죠. 근데 여태까지는 별로 진전이 되지 않다가 이번에 상당히 급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앞서 두 분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어찌 보면 대중국 견제의 성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각국이 다 1년의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까지는 뭐 중국으로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중국이 별로 달갑지 않은 내용이 나왔다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국으로서는 괴로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런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 처음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또 처음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글쎄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네, 이 박사님. 네, 지금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이제 처음 양국 간의 정상이 만났는데요. 크게 한 측에서 세 가지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중 관계에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한반도 문제,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영내와 글로벌 정세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 호혜적인 한중 관계,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한중 관계를 말씀하셨고, 덧붙여가지고 북한 비핵화에 관련해서도 중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중 간의 이제 전략적 소통 채널을 좀 활발히 활성화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도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이 강론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 측의 발표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뭐 한중 간의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이기 때문에 이런 한중 간의 관계에 대한 평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는 부분은 오히려 중국 쪽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이 전략적 소통, 그러니까 양국 간의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고위급 간의 의견이 교환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중 정상회담의 앞으로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중 전략적 소통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어떤 문제를 좀 자꾸 논하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다중다자 이 회담이 이런 점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미일 삼각 공조를 굳건히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 입장에서 레이더를 또 쫑긋 세우셨을 것 같은데 이 한중 정상회담에 미국은 어떤 점을 좀 주목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지난 정부와 약간 달라진 점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외교부의 이제 박진 장관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국에 잘 설명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략적 선명성이라고 하든지 한국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하겠다라고 하든지, 혹은 이제 규칙 기반 질서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이 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기존의 어떤 미중 관계에 있어서 해징을 해왔던 한국의 역할과 이제 전략과는 좀 더 다른 모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이제 중국과 어떤 관계를 가져가느냐를 보는 것은 예전만큼 우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과 관계를 갖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절연시킬 수는 없고, 왜냐하면 경제적 상호 의존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과 이제 이익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합체들, 아까 말씀하셨던 쿼드라고 하든지 혹은 치포라고 하든지 IPF라고 하든지 이런 식 연합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만들면서 좀 더 우호적인 세력 균형을 만드는 게 사실은 지금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디커플링, 완전히 끊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점진적으로 그런 세력들을 중첩적으로 쌓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중 관계가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긴 하지만 과거와 같이 이것을 디커플링하라 이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의 대북 정책이죠.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어떤 말을 했대는데 역시 이제 북한의 어떤 반응이나 의향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어떤 네. 반응을 보인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의 의향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관심사는 당분간 북한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20차 당대를 지나면서 중국은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목표를 세웠고 여기에 치중하면서 이제 미국과의 경쟁을 가장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으로서도 이미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그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다시 언급한 것 같긴 한데 남북한 간의 문제는 적어도 한국 주도에서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던가 아니면 조금 더 북한이 만족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던가 뭐 이런 쪽으로 좀 우회적인 압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관심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런 건 아니었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 중국이 북한이 이제 핵 도발 억제에 있어서 좀 제대로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중국도 사실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거 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럼요.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 달가울 이유가 없습니다. 뭐 중국이 스스로 자신들을 방어하지 못할 만큼 약한 나라도 아니고 자신들도 이미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이 뭐 중국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변에 이런 핵과 같은 그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있으면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또 동아시아의 어떤 군비 경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일본의 재무장, 일본의 핵 개발 이런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결코 이것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북한이 지금 이런 핵 개발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과정들 속에서 미국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죠. 미국을 힘들게 하고 있는 뭐 엊그저께도 ICBM을 화성 17을 발사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또 방어 대책도 세워야 되고 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골머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이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아마 중국은 북한의 이런 핵무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수적인 효과들은 어떻게 보면 내심 즐기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중심의 이제 경제 블록화를 통해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라는 것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중 견제, 포위망 전략, 강화 이거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는 또 어떻게 또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공급망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백악관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경제 블록화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아이템들을 이제 백악관이 발표한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초격차 기술과 관련된 반도체와 같은 그런 제품들, 그다음에 이제 광물 자원들, 그다음에 이제 의료 제품, 코로나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그런 의료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중국과의 공급망이 이제 좀 디커플링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재조정을 시도하는 공급망은 사실은 그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그래서 반도체였고요. 네. 최근에 이제 광물 자원 관련한 이제 공급망 재조정도 나오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료 기기에 관련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을 같이 공급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이제 협력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중국은 사실은 모든 재화에 있어서 혹은 모든 무역에 있어서의 디커플링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거나 혹은 이제 정말 중요한 공공재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공급망이 상당히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중국도 배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특정 어떤 품목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특정 분야에 대해서 미국의 대중
견제와 포위망 강화는 지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이번 회담에서 중국 측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는데요. 우리와의 정상회담 말고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날에는 미국하고 만나더니 그 다음날 무려 8개국 정상하고 연이어서 회의를 했습니다. 뭐 너무 많이 회의를 하니까 뭔가 중요한 결심을 하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박사님, 이 일견에서는 이것이 중국의 대미 견제의 행보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미 견제용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광폭 행보를 다목적용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미 견제용으로 볼 때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국제사회에 많은 경고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다음번에는 중국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 이런 경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급적 많은 정상들과 만나 중국은 그렇게 위협적인 국가가 아니다. 평화를 지향한다. 이런 측면을 좀 어필해야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내용 목적도 있는데 3년임을 하고 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뭔가 가시적인 업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경우에 가장 좋은 건 정상회견인데 가급적이면 많은 정상을 만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중국의 국내 언론을 보게 되면 시진핑의 이런 정상회견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도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용, 대외용, 친중 국가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 아세안하고 또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미중 갈등 완화되는 듯하지만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예, 계속해서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국제 질서, 재편 방향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정 교수님 먼저.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은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불리우는 세계화라는 표현도 많이 썼죠. 한 30년 내지 40년 정도가 신자유주의 시대로 구가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네. 이게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이 견인을 했지만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서로 국경을 허물고 한 나라처럼 어울려서 서로가 잘하는 것을 하면서 서로 교류해서 모두가 다 잘 살게 하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미국도 많은 혜택을 입었지만 중국이 세계 G2로 부상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와서 돌아보니 이 신자유주의가 미국에게 짧은 행복을 줬지만 앞으로 큰 우환거리를 안겨줬다라고 하는 이제 반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중국을 견제하게 됐고 이미 이렇게 커져 있는 중국은 이 기회에 세계 패권 국가로 발돋움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아마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이나 어떤 정책들을 바꾸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 이제 쭉 말씀들 하셨는데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이 진영을 이루는 전략 경쟁은 지속될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소다자주의적인 그런 형태들, 뭐 치포라든지 뭐 쿼드라든지 뭐 IPF 앞서서도 나왔습니다. 또 이제 뭐 아세안이라든지 이런 모임들을 활용해서 소다자주의를 활용해서 서로 간의 진영 간의 블록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사실 뭐 국제 질서의 재편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면 이 자리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미중 경쟁 전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도 살펴봐야 되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 국제 질서, 전후 국제 질서에서 전쟁은 더 이상 이렇게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는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긴평화 아니면은 전쟁은 이제 더 이상 진부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거에 다 깨져버렸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전쟁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 간의 전쟁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고 이런 틀 속에서 보자면 미중 전략 경쟁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는 이게 군사적 충돌로 귀결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가장 위험한 지역이 바로 이 동북아 지역, 네. 동아시아 지역이 될 것 같고요. 또 인태 지역이 많이 요새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번에 인태 지역을 가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인태 지역을 아세안에 가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유럽도 인태 지역을 발표를 하고요. 인태 전략을.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세계의 많은 국가들, 좀 다양한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인 충돌보다는 미국과 중국을 어쨌거나 좀 밸런싱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모여서 하자라는 측면에서 인태 전략을 접근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국제 질서 재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도약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넘어서서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미중 간의 가장 문제는 서로 간의 오해와 오인인데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고요. 미중 갈등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블록화 이거 역시 또 강화되면 강화될지 축소되지는 않을 것 같고 자,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우선 정구영 교수님 해주시죠. 네,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불확실성의 요소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한 군이 해야 될 거는 사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반도에 있어서의 대비 태세를 강력하게 유지를 하고 또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선을 늘리기보다는 좀 더 우리에게 우호적인 군과 그러니까 국가들과 이제 협력을 좀 더 다지는 그런 건 역할 역시 이제 군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군사 외교 정말 중요한 시점이고요. 네, 이강규 박사님. 네,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앞서 논의한 내용들을 시청자분들께서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역내 안보 상황이 상당히 긴박합니다. 네. 이런 상황일수록 군이 중심을 좀 잡고 군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강한 군이 있어야 또 강한 외교력도 뒷받침이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군이 역할을 잘하면 잘할수록 군연의 임무를 잘하면 잘할수록 역내 안정과 세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당연히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를 잘하고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군 항시 군사 대비 태세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긴장 완화와 동북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국제사회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담대한 구상 정책 이거 잘 좀 구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실현되면 한반도의 긴장 완화도 같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날을 좀 기대해 보면서 세 분의 도움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냉전 구도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 질서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를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 군은 강한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